기생충 펀팩트. 아직은 기생충과 서먹서먹한 관계지만 언젠가 친해질 날이 올 것을 저는 안 기다리고 있는데 애절하게 기다리시는 두 분 선생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생충 펀팩트의 정혜진입니다. 네, 기생충 펀팩트의 정준호입니다. 엄마 아빠! 아니 기생충 엄마 아빠라고. 저희 듣는 분들한테서는 거의 이제 공식인 것 같아요. 예, 진짜. 저 정말 이렇게 불러보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 예. 그 댓글들에 이제 막 대놓고 엄마라며. 기생충 아들도 막 등장하고.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흐뭇하시겠어요. 지금 상황들이. 뭐 누구보다도 예. 정준호 쌤이 흐뭇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사실 본방을 못 들어가지고 좀 뒤늦게 들어왔는데 퇴근을 늦게 해가지고 네. 보니까 뭐 징그럽다, 드디어 게시판이 점령당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 귀요미 모낭충의 실사가 딱 올라왔어요. 뭐 요 정도는 아직까지. 이 정도는 뭐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두 분은 괜찮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어색한 관계인 저는 이제는 생방송 게시판도 못 들어가겠어요. 오늘 자주 만나야 친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내가 왜 친해져야 돼 진짜. 숙명이랄까? 이미 엮여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 기생충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감작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저도 드디어 감작된 것 같아요라는 용어를 쓰시고 게시판에. 네. 그리고 기밍아웃이다. 기밍아웃. 그러니까 기생충 세계에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이런 느낌인 거죠? 저 이제 못 나가나요 마음대로? 늦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죠. 벌써 저희 5회차 녹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되신 거잖아요. 이 정도. 그렇죠. 뭐. 네. 정준호 선생님은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거의 미소가 없어요. 그래도 뭐 잘생긴 얼굴이니까 뭐 괜찮습니다. 네. 근데 기생충 얘기만 하면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요.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 혹시 그걸 인식하고 계신가요? 저는 잘 모르죠. 어떤 상태인지 제가. 저는 그 여자친구분하고 대화하실 때요. 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혹시 기생충을 주제로 얘기를 하기도 하시나요? 요즘 잘 안 하려고 하죠. 예전엔 종종 했구나. 조금 했었는데 초반에 좀 하다가 네. 이게 시작하면 혼나는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여기나 와야. 아니 저는 여자친구의 마음을 이해가 되는데 이 남자가 나랑 얘기할 때는 그냥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기생충 얘기만 나오면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웃으면 나야 기생충이야? 이런 질문이 수도 없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질문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뭐 그냥 각자의 삶을 인정하는 걸로. 너는 너의 삶을 살거라 이러면서. 이건 못 듣게 해야겠다. 아니 어떻게 하지 이거? 편집 안 되나요? 편집해 주세요. 오늘 편집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1시간 꽉 채워서 하는 거라. 예, 그대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헤어져도 별로 아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정혜진 선생님은 혹시 이렇게 남편분이랑 이야기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서 남편분이 질투하는 어떤 특정한 이야기가 있나요? 남편하고 얘기할 땐 기생충 얘기는 안 하고요. 왜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박이다. 왜죠? 기생충 말고도 뭐 세상 밖에는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남편은 거기까지는. 그럼 무슨 얘기를 가장 신나서 하세요, 정혜진 선생님은? 저희요? 네. 저희 글쎄요. 신나서 얘기를 할 때 여행 얘기할 땐 둘이 신나죠. 네. 어디 갈까? 막 이런 거. 갈 수도 없는데. 돈은 없지만 여행에 관한 얘기는 신나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올해 스페인을 갈까? 막 이러면서. 좋다 스페인. 그렇죠. 가든 말든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정준호 선생님 스페인에는 네. 기생충이 많을까요? 저도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난 이제 선생님의 머리가 보여. 투명하게 읽혀. 그러니까. 이제 슬슬 좀 그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이제. 사실 아까 들어오자마자 문 아나운서님이 이거 사과를 하나 주셨는데 네. 요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과로 없는 기생충이 있을까? 마땅히 생각이 안 나서 넘어왔는데 뭐만 보면 그냥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이 스튜디오 안에 살고 있는 기생충은 있을까요? 있겠죠. 모낭충. 모낭충. 아, 많겠다. 합치면 한 몇만 마리 나오겠네. 3명 합치면. 사람이 있지 않을 때도 기생충은 여기 있나요? 뭐 적겠지만 있을 네. 수는 있죠.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 진드기라든지 뭐 진드기. 이런 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죠. 저희가 밑에 아주 지금 살기 좋아 보이는데요 여기. 네. 아 기생충 입장에서. 네. 그냥 카펫도 깔려 있고. 그렇죠. 카펫도 깔려 있고 먼지도 많고 네. 뭐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각질이나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질 거고. 자꾸 상상하면 안 돼. 상상하면 안 돼. 제가 이게 문제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는데 네. 생방송 게시판에 제가 상상한 걸 올려주시는 순간 제가 그걸 보고 기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시 기절을 했어요. 이게 정말 점점 댓글들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선생님 아니, 존중 맞나요? 혼자만의 생각 아닌가요? 존중 맞나요? 난 되게 막 뿌듯해지고 막 그러더라. 모를 땐 모르고 살지만 알고 네. 나면 그 다음에는 사실 그렇죠. 잊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막 무연하세요 막 베베 꼬고 계신데 하면서 저 표정을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러니까요. 언제 한번 공개 방송을 혼이 나간 모습이요. 예, 정신을 못 차리는. 예. 자, AS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AS는 우리 정혜진 선생님께서 열심히 답글도 달아주시고. 네. 그러면 일단 팟캐스트에 올라온 댓글부터 네. 살펴볼게요. 의홍님께서 네.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대학 때 기생충학을 배웠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땐 생활사 외우는 게 어찌나 고통스럽던지 그때 네. 재미를 못 느낀 게 아직도 후회되네요. 하지만 오. 지금도 기생충 막상 깊게 들어가면 생각보다 흥미를 잃게 될 듯요. 그냥 이 방송으로 추억이나 되씹어 보렵니다요 하셨는데 잠깐만 기생충학을 교양 과목으로 배우기도 하나요? 교양이 아니라 아마 전공이지 않으셨을까요? 전공이면은 의대. 아니면 간호대 아니면 보건학? 식품위생학? 정도? 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기생충학을 기본적으로 전공 중에서 한 저희는 과목 정도. 전공 과목이죠. 네. 의대에는 전공 과목, 간호학에도 제가 알기로 네. 전공 과목으로 짤막하게 들어가 있고 다른 데서도 이제 식품 관련된 데서는 그 식품 관련된 기생충은 살짝 배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생활사를 외우는 게 어찌나 고통스럽던지라는 표현인데 생활사가 뭐죠? 기생충학과 관련된 생활사. 그게 생활사라는 단어를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네. 기생충이 옮겨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었는데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팔다리가 2개씩 달려있고 눈, 코, 입이 있잖아요. 근데 기생충은 태어났을 때부터 성충이 될 때까지의 그 생김새가 다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알일 때에는 어디에 존재하고 우리 대표적으로 그 요충의 생활사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알을 낳을 때쯤 되면 그 항문 근처로 기어 나와서 마구 가렵게 만든 다음에 알을 낳고 그 알을 가려우면서 긁게 만드는 그 손 밑으로 이제 알이 침투해서 들어간 다음에 다시 입으로 들어갈 때 입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서 다시 또 성충으로 성장하는 그게 이제 가장 간단한 생활사. 하나의 숙주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는 생활사가 있는가 하면 뭐 예를 들면 그 벼룩에서 어떤 특정 동물로 다시 잡아먹혔다가 그 동물이 다시 또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또 이루어지는 생활사.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게 특정 시기에 어느 숙주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질병을 일으키는 단계는 어디이고 그런 식의 생활사를 기생충마다 다 외워야 돼요. 그게 되게 괴로웠어요, 사실. 이거는 진짜 완전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게 사실 말씀하신 거는 그래도 간단한 축에 속하는 거고 네. 훨씬 복잡한 것도 많은데 뭐 그쵸. 예를 들어서 저희 흔히 떠올리는 거 말라리아. 그냥 모기에서 사람 물면 이렇게 옮겨오는 것 같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람 피를 빨았을 때 그 말라리아 기생충이 모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모기 뱃속에서 나뉘어져서 침샘으로 옮겨갔다가 거기서 14일을 지낸 후에야 사람에 감염될 수 있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로 사람 몸에 들어와서 사람 몸에서 맨 처음에 간에 숨었다가 간에서 분열을 하고 그렇죠. 다시 혈액으로 나갔다가 네. 혈액에서 적혈구를 감염시켰다가 다시 분열했다가 또 나눠져서 그 다음에 모기에 먹혀야 또 이게 한 살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서클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라리아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적혈구 안에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적혈구 밖으로 나온 모습을 보고 그리고 증상은 분명히 하나인 것 같은데 얘가 모기를 통해서 옮는다는 것도 나중에서야 알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 생활사가 복잡할수록 이 연구도 점점점 복잡해지고 말라리아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또 모기도 모든 모기가 다 옮기는 그렇죠. 게 아니라 특정한 모기들만 말라리아 옮기기 때문에 막 옛날에 그래 모기가 옮기지 않을까 해서 모기를 막 잡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말라리아 기생충이. 알고 보니까 엉뚱한 모기만 잡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말라리아의 생활사 중에 정말 완전 다르게 생긴 모습일 때가 있거든요. 막 편모도 달려있고 막 움직이고 막 이러는데 그걸 보고 분명히 이건 다른 기생충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연구를 완전히 또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 그래서 삼천포로 연구가 굉장히 많이 흘러갔다가 중심으로 다시 잡히고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건 현미경이 발달을 하면서 점점 우리가 그 말라리아에 대해서도 좀 더 잘 보게 되고 좀 더 자세히 보게 되고 이러면서 좀 확인된 것도 많지만 워낙 복잡해요. 걔가 사생활이 복잡해서 점점 캐기가 어렵다는. 근데 이렇게 복잡한 사생활 저는 그냥 딱 듣기에도 머리 아파 이러는데 정준호 쌤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재밌게 외우셨을 것 같아요. 저요? 네. 저도 외울 땐 힘들었는데 또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나름 이렇게 트렌드도 있고 트렌드요? 또 이게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진화했는지를 좀 이해를 하고 나면 또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훨씬 재미있게. 이만저만 해서 얘네들이 이런 문란한 사생활을 가지게 됐구나. 이걸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나름 이거를 이제 그 원래 남의 사생활 캐는 게 또 재미있잖아요. 근데 그 남이 정준호 쌤한테는 기생충이야. 그렇죠. 최근에 정준호 쌤이 번역하신 책 말라리아의 씨앗이라는 책이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 말라리아의 사생활을 막 캐는 마치 한편의 탐정 추리 소설 같은 그런 책이에요. 훨씬 대단하신 덕후분들이 막 온갖 기라성 덕후분들이 같은 덕후분들이 정말 책입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말라리아의 생활사를 이렇게 막 탐정 수사하듯이 밝혀내는 그런 책이거든요. 딱 읽으면 우리가 욕먹는 거 아니야? 소설이라며 추리소설이라며 막 이러면서 욕먹는 거지. 저는 너무 감동적으로 읽으면서 막 번역을 했는데 취향이 비슷하시다면 분명히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믿어요. 게시판에 계신 분들이야 뭐 다 그렇게 알고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말라리아의 씨앗. 네. 예. 아니 우리 정혜진 선생님 표정이 정말 재밌는 추리 소설을 소개하듯이 볼에다가 두 손을 딱 갖다 대면서 정말 재밌을 거예요. 막 이런 식의. 네. 저 재밌습니다. 표정도 정말 찍어서 보여주고 싶다. 언젠가 보이는 라디오 한번. 네, 정말로요. 예. 기생충 보이는 라디오. 아니요. 한번 해주세요. 하나와티님이 기생충이 귀여워지려 합니다 하셨는데 리얼리? 진정? 시작되는 귀여운 거죠. 아이들이 꽤 있는데 제가 나중에 귀여운 아이들은 한번 올려볼게요. 아니. 진짜 귀여운데. 저는 지금 이 시간 동안 제 머리에 상상력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머리에다 막을 하나 딱 씌우고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을 하게 되니까 이게 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차라리 보는 게 나아요. 상상하시지 예? 마시고. 실사를 또 보면. 기생충은 항상 이 상상을 뛰어넘게 생긴 아이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은근히 저를 즐긴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정말요? 저의 이런 괴로워하는 모습. 아닌데. 루머입니다. 루머입니까? 음모입니다. 카랑카랑님께서요. 조기나 갈치 등 알이 들어있는 생선을 구웠을 때 알 주변에 가끔 붙어있는 하얗고 길다란 가끔 꾸불거리면서 엉켜있는 그거 고래회충인가요? 이거 라디오 생방 나올 때요. 그 고래회충 사진 많이 올라왔어요. 아니사키스. 그거 주로 이제 뭐 고등어라든지 그 생선회에 붙어있는 사진들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움찔을 했는데 사진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사진 참고하시면 고래회충은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크지는 않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정도이기는 한데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가는 실 뭐 한 3, 4cm 정도 가는 실이 하얗게 그냥 이렇게 있는데 굵기도 되게 가늘거든요. 아니사키스는. 그래서 그 국민TV 게시판 기생충 펀팩트 게시판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생방송 쪽에 있는 거죠 지금. 그 실제 그 내장 같은 거 익혀 먹으면 그 옆에 있는 하얗고 길다랗게 나오는 거는 회충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땐 내장의 일부일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은 힘줄이거나 신경 또 생선들이 신경이 되게 굵은데 그것도 그렇죠, 익으면은 그렇죠.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천만 다행입니다. 저 예전에 이런 거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서 이게 기생충이었으면 어떡하지라고. 그거 좀 오해하시는 분 있는데 그 뭐라 그러지? 고디인가 뭐 곤. 네. 곤 그거를 좀 그 외부 생명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먹는 그냥 그 아이의 내장 기관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거를 되게 구불구불하고 길다랗고 네, 하얗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이거 혹시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대구탕 시켜 먹으면 같이 나오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건 좀 크잖아요. 가끔 이제 촌충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물고기 몸무게의 한 40% 정도 막 차지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서. 하지만 촌충은 좀 물고기 촌충은 좀 매끈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거 그리고 사실 착각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촌충이 나오면. 이건 진짜 아니구나. 물고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물고기와 다른 별개의 생명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네. 리코누님께서요. 영화 에일리언 프리퀄인 프로메테우스에서 보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회충 같은 것이 눈의 표면을 뚫고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실제 눈에 사는 기생충도 있나요? 저는 이 질문보다 댓글이 더 놀라웠어요. 고미 아빠님 동양안충이라고 바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생충 이름을 딱 집어서. 동양안충이 눈에서 산다. 그리고 은근히 흔한 것 같더라. 이분 정체가 뭔가요? 이분은 진짜 암약하고 있던 덕후 중에 한 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동양안충 예전에 저 학생 때 그 서민 교수님이 눈에 키워보려다가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기덕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어 보았을 동양안충. 아니 그런 게 눈에 있으면 실명하거나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아니라던데요. 이건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뚫고 들어가는 그거는 아니라서 그냥 여기 표면에 이렇게 기생해서 사는가 봐요. 그러니까 많으면 사실 각막 손상이 생기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몇 마리 있는 거 정도는 바로 뭔가 치명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동양안충이 크고 이렇게 좀 넓은 눈에서 잘 살아서 서민 교수님이 자기 눈에서 못 사나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한국에서는 약간 소나 개 이런 거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그렇죠. 쪽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흔하다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밑에 또 댓글 애청자님이 기생충이 안 사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기생충 때문에 뇌에 구멍 뚫린 사진 보고 뭐 경악을 하셨다는데 그 뇌에 사는 기생충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영국에서 맞아요. 그 CT를 통해서 발견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웃긴 게 바로 그 기생충을 제거한 게 아니라 계속 팔로우업 CT를 찍은 거예요. 추적 CT를. 그래서 3년인가를 어떻게 되나 보려고 보신 건지 아니면은 뇌를 이제 열어서 수술하기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기생충이 뇌에서 이제 작년엔 여기 있었는데 몇 달 뒤에 찍으니까 여기가 있고 그걸 계속 추적해서 CT를 찍어갖고 기생충의 뇌 속의 이동 막 이래갖고 신문기사에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거를 움짤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 보여줬죠. GIF 같은 걸로 누가 만들어갖고 기생충이 마치 뇌 안에서 지금 막 걸어다니는 것처럼. 근데 생각보다 꽤 많이 움직였어요. 분명히 좌반구 쪽에 있었는데 완전히 옮겨가서 오른쪽까지 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그거로 인한 뇌 질환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일상생활에 문제점을 못 느끼고 있었다는 건가요? 심각하게 그 증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운동신경이나 뭐 그런 감각신경의 마비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 아마 두통 때문인가? 뭐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뇌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움직이는데 또 멀쩡히 기능하는 거 보면. 그럼 그렇게 되면은 뇌에서 기생충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 기생충을 제거하지 않나요? 했죠. 해야죠. 근데 해야죠. 사실 뇌 수술하는 게 이렇게 덩어리를 제거하는 게 만약에 그게 한가운데 있다고 하면 뇌를 전체를 다 째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뇌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뇌에는 그 다른 약물들을 막아주는 그 약간 방벽이라고 해야 되나? 베리어가 있어서
네. 약물이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을 투여해서 치료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BBB라고 하는데 BBB 브레인 블러드 베리어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약물이든지 그 BBB를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로 저희가 나누게 되는데 많은 약물들이 그 베리어를 통과하지 못해요. 뇌는 자기의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학약품의 통과를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약물 치료로 뇌 안에 치료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확실히. 물론 뇌에 작용하는 약물들은 대부분 그 BBB를 통과를 하는 거고 BBB 통과하는 가장 대표적인 약물은 아무래도 알코올과 니코틴 같은 거겠죠. 걔네들은 굉장히 쉽게 통과를 하죠. 많은 약들이 통과를 해요. 그리고 뇌에 있는 기생충을 또 치료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기생충이 살아있을 때는 주변에 이제 다른 염증 반응이나 이런 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를 시켜놓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기생충이 살아있을 때는 별로 맞아, 해가 맞아. 안 되는데 약을 투여해서 죽으면 이물질로 죽은 채로 네. 썩어가잖아요. 이제. 그래서 2차 감염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염증이 생겨서 뇌 안에 뇌압이 올라가서 더 치명적인 그렇죠. 증상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살려두는 게 오히려 평화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죠. 치료가 굉장히 까다로운 네. 증상 중에 하나죠. 뇌에 어떤 기생충이 들어가든지 뇌 안에 들어가면 사실 치료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기생충이 뇌로 갑니다라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기생충이 잘못 찾아가면 그냥 뇌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복불복이죠. 그렇죠. 네. 예. 이게 참 무섭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아까 동양한충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잠깐만 했습니다만 사실 실제로 이렇게 동양한충이라는 게 흔한 건지 아니면은 그 설명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하게. 동양한충은 그렇게까지 흔한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사실 서민 교수님도 키워보려고 했던 하시는 건데. 게 아닐까. 네. 저 본 적은 없어요. 동양한충.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네. 사진은 좀 봤죠. 검색하면 나오기는 해요. 요 사진은 조금 강렬한 사진 중에 하나. 동양한충 사진. 누가 사진. 올라왔어요? 아니 올리신 것 같진 않은데 혹시 검색하게 되시면 경고 사전 경고. 사전 경고 이건 좀 센 사진 중에 심약한 분은 찾아가죠. 전 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 이왕 나온 김에 눈에서 나오는 기생충 얘기를 좀 하면 뭐 안구를 뚫고 나오는 기생충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로아로아라고 하는 기생충도 있고. 그거 처음 들어봤어요. 네. 로아로아? 강변사상충. 네, 로아로아. 이름이 예쁜데. 굉장히 지금 두 분이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는 상황이에요. 나란히 앉으셔가지고 노트북을 각자 펼쳐놓고 굉장히 무슨 세미나 하듯이 네. 예. 바로바로 검색해가면서 저는 지금 심약하야 심장이 약해서 검색을 못하고 있거든요. 저도 한 2년 정도 팟캐스트 같이 했으니까 웬만한 기생충은 다 들어봤는데 로아로아 얘기를 안 했어요. 로아로아 요거 재밌네. 로아로아. 요 이쁜 이름의 기생충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죠. 이건 주로 서아프리카에서 많이 발견되는 기생충인데 강변사상충이라고 그 다 이렇게 사상충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가늘고 긴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이렇게 눈에서 돌아다니는 게 보여요. 이거 그거 렌즈 기생충. 옛날에 렌즈 기생충이라고 돌았던 것 중에 콘택트 렌즈 기생충. 사실 렌즈 하면 아메바? 가시아메바인데 네, 가시아메바인데 요거하고 상관없는 건데 요거하고 가시아메바 두 가지인데 로아로아 기생충 요거 오염된 렌즈 껴서 그렇다는 식의 루머 같은 게 돌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네. 이거는 먹파리라고 파리한테 물려서 온 파리한테 눈주위가 아니라 어디든 물리게 되면은 거기 이제 걔네가 상처를 이렇게 내고 피를 핥아먹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둥이를 타고 나온 그 아주 작은 눈에도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이 꼬무리들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몸 안에를 막 타고 돌다가 이제 눈에만 들어가는 건 아닌데 피부 밑에도 있고 막 여기저기 있는데 눈 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안에 망막이랑 이런 데를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근데 이게 처음에는 괜찮지만 점점 누적이 되면 한 30-40대 되면 완전히 시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거를 강변 실명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옛날에 한 70년대부터는 괜찮아졌는데 한 60년대, 5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어른들이 전부 다 아이들하고 이렇게 짝대기를 짚고 다니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대부분 30, 40대가 되면 다 실명을 해서 기생충 때문에 다 어른들은 시각장애인이 되고 애들이 거의 대부분 어른들을 막 이렇게
해주는 특정 지역에 좀 많았나 보다. 네, 서아프리카 일대 강변 지역에 되게 많았었죠. 한국에서는 아직 없는 거죠. 국내에서는 보고된 건 국내에서는 없고. 예전에 그 눈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가시아메바 이 얘기는 한번 떠들썩했었는데 오염된 렌즈를 계속 끼고 있으면 실명된다 막 이러는 겁을 주는 막 그런 글이 막 떠돌았었어요. 그게 가시아메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아메바 그러면 우리 웬만한 사람들은 아메바라는 단어를 다 알잖아요. 네. 단세포 생물의 단세포, 가장 맞아요, 대표적인 맞아요. 그 생명체 그 아메바 가시아메바도 일종의 기생충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쵸. 눈에 닿으면 기생충이 되는 거죠. 눈에 평소에는 닿으면? 그러니까 보통 컨택트 렌즈를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한 물로 씻으면 상관없는데 그냥 뭐 수돗물로 씻는다든지 이렇게 막 지저분한 손으로 이거를 자꾸 렌즈를 만졌다가 꼈다 뺐다 하면은 렌즈를 이게 뺐다 끼는 과정에서 살짝씩 이렇게 상처가 생기거든요. 근데 렌즈에 그 아메바가 묻어 있으면 그 상처 안에 이렇게 조금씩 들어갔다가 점점 그 망막을 파먹고 들어가서 각막을 파먹고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각막 손상이 오면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든지. 사실 이거는 옛날에는 거의 없다가 컨택트 렌즈를 쓰고 나서부터 생긴 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연간 한 1,000명 이상씩 발병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네. 저도 렌즈를 끼고 있어서 지금 이 얘기가 예사로 들리지 않거든요. 렌즈에는 렌즈 관리는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사실 가시아메바 이거 아무데나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워터파크 이런 데 가거나 수영장이라든지 물 관리가 조금만 안 돼도 그런 데서 많이 발견이 되는 생명체라서 렌즈는 사실 가시아메바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칫 잘못되면 오염되기가 정말 쉬워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미생물로 오염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뺐다 꼈다 하실 때 가장 좋은 거는 일회용을 쓰시면 제일 깔끔하겠지만 일회용이 아무래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가격 대비 좀 그렇기도 해서 계속 쓰는 걸 쓰시잖아요. 렌즈를 뺐다 꼈다 하기 전에 무조건 손을 비누로 다 씻으셔야 되고 전용 세정제를 쓰셔야 되고 렌즈 케이스도 때때로 소독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렌즈 전용 세제의 유통기한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렌즈를 자주 끼지 않으시는 분들은 전용 세정제를 한 번 사면 오래 쓰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뚜껑 따고 몇 번 사용을 하면 또 오염이 시작이 되니까 가능하면 자주 끼지 않는다 내가 그러면 작은 걸로 사셔서 짧게 쓰고 버리고 새 걸 싸서 쓰시는 게 눈 건강에 좋습니다. 콘택트 렌즈 생긴 이후로 결막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결막염을 조심하셔야 돼요. 가시아메바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들과 함께 또 사실 수 있어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렌즈를 낄 때 손 소독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들었는지 어땠는지 손을 항상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씻거든요. 네네. 그리고 렌즈 만질 때 굉장히 조심하고 렌즈 그렇죠. 통을 항상 햇볕에 이렇게 저는 소독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말린다고 하죠. 네. 깨끗하게 말려요. 씻어가지고. 네. 항상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그런지 제가 지금 20년 넘게 렌즈를 끼고 있는데 사실 별 문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20년 넘게요? 예, 20년 넘게 지금 렌즈를 끼고 있죠. 수술을 하시지. 그 렌즈 값이면. 선생님 그건가요? 예. 그래야 되는 거군요. 지금은 이제 노안이 올 거라서. 예? 뭔 소리지? 뭘 잘못 들었나 봐. 예. 아니 노안은 30대부터 진행될 수 있으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노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네. 어르신들 다 노안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시력이 떨어져서. 네네. 그 노안 수술 해야 돼요? 요즘에 나오는 노안 수술. 네. 뭐 노안 교정 수술도 그냥 일반 근시 교정 수술이랑 뭐 비슷할 수는 있는데 선택인데요. 일반 근시 교정 수술로 알려져 있는 라식이나 라섹은 각막을 좀 깎아내는 수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막이 밑에 좀 많이 두텁게 남아 있으신 분들은 좀 유리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라식이나 라섹 이후에 극심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는 많지는 않아서 지금 되게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노안 교정 수술 같은 경우는
이게 나와서 지금 상용화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에 그래서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확인된 바는 없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해외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고 그거로 인한 안정성에 대한 뭐 검증은 다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그 고민을 해보고 삶의 질이랑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너무 이 돋보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받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도 라식 수술을 받지 않았거든요. 네. 안경 쓰고 계세요. 두 분 선생님 다. 네. 그렇죠. 저희 둘 다 눈이 좀 고도근시. 나쁘죠. 예. 근시가 좀 심한 편인데 저는 워낙에 현미경 수술을 하는 경우에 그런 외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빛번짐 현상이 올 수 있어서 라식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안과 의사가 라식을 안 하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미세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라식 수술을 잘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전공하던 분야가 다른 분야에서 그 수술을 계속하기 위해서 빛번짐 현상을 좀 겪으면 안 되기 때문에 라식을 안 한 거지 만약에 그때 그 전공이 아니었다면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렌즈를 빼고 수술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지금요? 네. 조금 애매한. 어차피 조금 있으면 노안이 올 거라서. 대답을 회피하시네요. 정혜진 선생님, 제 눈을 보세요. 하지 말까요? 나중에 진료실에서 제가 따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눈과 관련된 기생충이 좀 활성화된 편인가요? 참 편이 기생충 활성화래. 나 어떻게 나 정준호 표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기생충 활성화를 위해 감작됐나 봐. 시작됐네요. 드디어. 네, 기생충이 활성화되어 있나요? 눈 기생충 국내에서는 뭐 동양한충 몇 건 제외하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국내는 아닌데 사실 기생충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뭐 조그만 딱정벌레들이 눈에 들어와서 부딪혔다가 눈물 샘을 파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몇 건 보고된 게 있고. 기생충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좀 뭔가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닌가요? 완전 잘못 그렇죠. 온 거고. 그리고 요즘은 한국에 거머리가 없어서 이런 사례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거머리 많은 데서는 눈에 거머리가 달라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머리는 크잖아요. 그런데 거머리가 달라붙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거의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채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수영 특히 그리고 아기들 같은 경우에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달라붙은 채로 그냥 있는 경우도 있고. 눈에?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 눈에 달라붙어 있으면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얼마 전에 그 코 속에서 거머리 나온 분 있잖아요. 네. 영국에서 그 한국 뉴스에서 나왔었죠 한번. 코피가 계속 나갔고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봤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미지의 생명체가 빼꼼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서 깜짝 놀래 병원을 찾아오셨는데 몇 개월 동안 같이 살았다고. 2주였나 2달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여행을 다녀온 한 20대 중반의 영국 여성이었는데 이제 샤워를 하다가 코피가 계속 났는데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코에 뭔가 약간 들어가 있는 이물감이 느껴지긴 했었대요. 근데 이제 피곤하니까 스팀 샤워를 했는데 아마 거머리가 좀 더웠는지 얘가 불쑥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실수 이러면서 야 이건 뭐 이러면서 이제 병원에 갔다가 거머리가 있으시네요. 그래서는 받아서 또 이렇게 사진도 찍으셨더라고요. 본인 제거한 이렇게 거머리 같이 들고 해외 토픽 기념사진. 같은 걸로 나왔었던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요즘 거머리는 약에 쓸래야 없다 뭐 이런 느낌인데 저희가 거머리 비싼데 병동에 저희 바로 같은 병동에 성형외과랑 같이 있었어요. 저희가 성형외과 병동이랑 저희 병동이 붙어 있었는데 그래갖고 병동의 치료 처치실에 가면 항상 거머리가 있었거든요. 네.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머리 그렇죠. 실제로. 상처 치료 목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료용품 중에 하나죠. 국내에서도 거머리 이거 하시는 분이 있으시던데. 거머리요? 뭐 저희는 병동에 거머리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머리가 피를 빨기 위해서 내뱉는 그 물질들 중에 굉장히 유용한 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혈액 응고를 방지해 주는 게 굉장히 강력한
혈액 그렇죠. 항응고제 중에 하나라서 그거는 실제로 심장마비 왔을 때 네. 가장 먼저 투여하는 게 헤파린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머리가 오리진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좀 바꿔서 한 거고 뭐 그리고 성형외과에서 많이 쓰는 이유는 이제 그 손가락이나 이런 데 끝부분 절단됐을 때 네. 다시 붙이면 혈관을 하나하나 다 이어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죽은 피들이 고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고여서 혈액에 응고되는 걸 방지하려고 거머리를 붙여서 계속 이게 그러니까 손가락이 굳어서 썩는 거를 방지하는 거죠. 거머리를 붙여서. 계속 피를 빨아 먹으니까 빨아먹기도 하고 혈액이 응고돼서 썩는 거를 막아주기도 하고. 되게 유용해요. 네, 굉장히 물론 좋은 기생충들입니다. 뭐 매끈하게 좀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게 생겼을 수는 있는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한국에서 하는 기생충, 저희 거머리야 워낙 아담한 사이즈라. 아담한 사이즈요. 제일 큰 거머리 보신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2005년인가 아마존에서 발견한 게 제일 컸는데 제가 알기로 그냥 38cm? 40cm 정도 되나? 그래서 이렇게 팔에 붙여놓은 사진을 봤는데 진짜 손목에서 팔뚝까지 다 붙어 있더라고요. 오, 많이 가시네요 정말. 근데 그게 멸종된 줄 알았다가 2000년대 중반에 유일하게 한 마리를 딱 찾았는데 그게 운이 좋게 암컷이었는데 임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거를 실험실에서 배양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게 한 마리에서 전부 다 나온 초대형 거머리였던 이게 거죠. 무슨 멸종 위기에 무슨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원에서 멸종위기 동물들 같은 경우는 막 인공포육실에다가 아이들을 막 키우고 그래서 드디어 뭐 우리 호랑이가 뭐 임신을 해서 예쁜 새끼 호랑이를 낳았어요. 뭐 이런 백두산 호랑이 종자가 보존이 됐다. 뭐 이런 느낌 표정으로 지금 계속 거머리 얘기를 하고 계시죠. 아마존의 거머리가 보존이 됐다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멸종위기에 있는 기생충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다 살리고 싶으시죠? 진짜 저는 뭐 이렇게 귀엽고 예쁜 동물들이 아니라 좀 걔네 뱃속에 있는 기생충에도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걔네 뱃속에 멸종위기 기생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진짜 지금. 네. 지금 멸종되는 동물들 안에 있는 기생충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지 지금. 쳐달린 애들 말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아까 그 아마존의 그 큰 거머리요. 단 한 마리가 남았다고 그랬는데 암컷이었는데 뱃속에 알을 품고 있었다 그러면은 수컷 그만한 그게 거머리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딘가에 몇 마리가 더 살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발견한 게 한 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그 암컷의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또 다시 번식을 하고 또 이렇게 멸종위기 거머리를 구해낸 거죠. 네. 이 멸종위기 얘기를 하니까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기생충이 짝짓기를 하고 기생충의 그 사랑의 상징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아니, 그런가요? 기생충도 짝을 찾네 이러면서. 어떤 종류의 충격일까요? 기생충도 짝이 있는데 왜 난 이런 종류의 충격이었을까? 그러고 보니까 네. 저희 방송 나갈 때쯤엔 발렌타인데이인데. 오, 그런가요? 발렌타인데이는 이번 주 토요일이고. 이번 주 토요일. 네. 저희 방송 나가는 게 발렌타인 주간이네요. 어쨌든. 어쨌든. 정준호 쌤께는 기생충 모양으로 된 다양한 초콜릿을 선물하고 싶네요. 나 옛날에 그 팟캐스트 저희 그 혼자 하실 때 생각나요. 발렌타인데이 때 그 짝이 없으셨을 시절에 맞아요. 혼자 주여룹충 얘기, 기생충은 사랑이다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여자친구가 없는데 기생충 얘기를 혼자 우울하게 녹음하셨던 걸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기생충도 짝이 있는데. 제목이 그거였어. 기생충도 짝이 있는데. 아이고. 울분을 토하며 막 녹음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제는 뭐 울분 안 토하시잖아요. 네. 예, 여자친구 그리고 있으시고. 같이 녹음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다만 기생충 모양의 초콜릿을 못 받을 것 같다라는 좀 그런. 그거는 제가 자체 제작하는 걸로. 쌤, 저는 초콜릿 안 좋아해요. 저한테 안 줘도 돼요. jel리로 드릴까요? 꿈트리 젤리. 꿈트리. 요즘 거기 샵에 가니까 그거 되게 많던데. 뭐 어떤 거요? 연가시 닮은 그게 있던데. 아니 젤리가. 그걸 보고 어느 누구도 연가시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요. 못 한다고요. 그러면 뭐 지렁이? 하지만 듣고 나시면 계속 그 생각만 나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초코 케이크에다가 초코 케이크를 이렇게 은가 모양으로 만들어서 거기
꿈틀이를 이렇게 박아서 튀어나오는 걸 하고 싶었는데 구우면 꿈틀이가 녹아서 이게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베이킹. 그래서 못했는데 언젠가. 어렵다. 좀 이상하긴 해요. 기생충 연구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쌤 약간 좀 이상하긴 한 것 같아요. 왜 저한테 동의를 구하려고 하세요?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 예. 뭐 하나에 꽂히면 이 정도는 해야죠. 예. 그리고 뭐 조만간 다 같이 이상해질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전 짝도 없는 주제에 그렇게 이상해질까봐 무섭습니다. 아니 에릭님께서 지난주에 머리가 근질거리더니 이번 주엔 괜히 근육통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네, 이번 주에 그 촌충 얘기했잖아요. 네. 근육 속에서 네. 이렇게 살아있는 촌충. 이거 듣고 나시면 이제 눈이 아프실까요? 이번 주에 눈이 괜히 간지럽고. 이게 괜히 혼자 샤워하다가 눈 이렇게 뒤집어 보시고 뭐 이러는 거 아닌가? 그런 일은 없겠죠. 아니 지금 전에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에 모낭충 얘기했고요. 오늘은 눈과 관련된 그리고 코 속에 거머리까지 했잖아요. 이 세상 위험해서 못 살겠다. 어머 자동차가 더 위험해요. 무슨 소리야. 얘네는 생태계를 보존해주는 애들이잖아요. 자동차가 더 위험해요. 아니, 그러니까 생태계를 보존해주는 아이들도 있는데 자꾸 우리 눈으로 들어가고 뇌로 들어가고 근육으로 들어가니까 문제잖아요. 우리 몸에 다들 착각하시고 있나 아직도? 우리 몸에 많다니까요. 원래도. 원래. 네, 원래도 엄청나게. 많은데 뭐 하나 새로 들어온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인정을 아직도 하기 싫은가 봐요. 의도적으로 자꾸 까먹으려고 하고 모른 척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네. 하나마나 123님께서 이번에도 짱짱 정준호 쌤 목소리는 들을수록 좋아요. 기생충계의 성시경. 이 다음이 더 중요해요. 남이 하면 헛소리인데 정쌤은 묘하게 설득력이 있다는. 이분 진짜 맘만 먹으면 동네 아낙네들 기생충 다 털고 다니실 듯. 성시경 씨 잘 자요 같은 뭐 이런 감염돼요? 뭐 이런 거 안 해줘야 되나? 쌤 한번 해봐요. 여러분 다들 감염돼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 다들 감염돼요. 네. 마감 멘트는 이걸로 하는 걸로 다 같이. 웬일이야. 예. 기생충계의 성시경. 기생충계의 성시경. 예. 막 던지네요. 근데 저희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옛날에 제가 원래 전공이 비뇨기인데 네. 비뇨기과에 제가 1년 차 때인가 저희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비뇨기과 의사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 여자 의사가 몇 명이라고. 내가 알기로 아직 10명밖에 없는데 전국에. 그래도 그 10명 중에 탑이란 얘기잖아요. 기분이 썩 좋질 않았어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중에 뭐 한 3, 40명 중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네. 다른 기생충 학자분들은 인정을 안 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제 다들 목소리를 들려줄 때가 됐어요. 기생충 학자분들. 한 분씩 모셔야겠어요. 죄송합니다. 서민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그러게. 아니 이응님께서 방송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몸이 가려운지 모르겠네요. 기생충 사진, 황공포 사진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몸이 가려워요. 혹시 병은 아니죠? 정상일걸요? 아니 잠깐만요.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왜 이렇게 자신 없게 떨면서 얘기를 하세요? 정상이에요. 이거 평범한 거잖아요. 네. 이 얘기 듣고 있으면 이 얘기 하다 보면 괜히 내 몸이 가려운 것 같고. 저도 아직 모기 포육장 이런 데 들어가면 괜히 한 번씩 간지럽고 이런데. 괜히가 아닌 거 아닌가요? 잠깐만. 선생님 거기는 왜 들어가나요? 저희가 뭐 실험할 때 들어가거나 뭐 촬영 및 기타 등등. 아까 말라리아의 씨앗에 나오는 기덕후님들, 기라성 같은 기덕후님들은 자기 팔을 모기 사육장 안에 이렇게 친히 넣어 주시사. 저도 학교에 있을 때 모기밥 많이 줬어요. 모기밥. 일부러요? 제가 모기밥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해야죠. 애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뭔가 불교의 수행과 비슷한데 저는 사실 모기가 있어도 잡지는 않아요. 네, 벌레 같은 거를 전혀 잡지 않아 죽이지 않거든요. 종교적인 이유로 죽이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하죠. 어떡하지?
나는 네가 있어도 상관없는데 내 잠만 방해 안 하면 참 좋겠어. 우리 서로 같이 살자. 이런 식으로 제가 약간 미친 짓을 하는데 남들이 보면 참 미친 짓이라고 하는데 저는 벌레들을 다 그렇게 옮겨주고 하긴 해요. 네. 네. 알아듣나요? 글쎄요, 저는 그래서 모기한테 잘 물리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모기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왜 유독 같이 있어도 모기가 좋아하는 피가 따로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있죠. 정준호 쌤은 모기들이 좋아하는 피를 가지셨나요? 저는 뭐 심심찮게 물리는데 전 별로 간지럽지가 않아서 네. 그때 원래 옛날에는 약간 피부 좀 안 좋고 피부묘기증이라고 이렇게 막 올라오는 있어요. 것도 있고 네. 네, 지금도 좀 있긴 피부묘기증. 한데 알레르기도 좀 심했었고 그래서 물리면 진짜 못 견딜 정도였는데 애들 밥 주고 나서 한꺼번에 막 100마리씩 200마리씩 막 계속 물리니까 탈감작되었구나. 네, 탈감작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물려도 한 좁쌀만큼 이렇게 올라오고 한두 번 긁으면 그냥 없어지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여름철에 피서를 갔다가 모래사장에서 잠드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되면 온 다리, 온 몸에 네. 모기한테 뜯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병원을 가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정준호 쌤은 그렇게 뭐 100방, 200방 물렸을 때 괜찮았어요? 오히려 한꺼번에 이렇게 보통 하면은 이렇게 손등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고 하면 손등에만 100마리가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이게. 정혜진 쌤 이거는 못 견디겠나 보다 본인도. 아직 이 정도는. 아우 따끔따끔해. 근데 약간 좀 되게 묘한 기분이 드는데 막 간지럽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살짝 부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짝일까요 과연?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100방을 따로따로 물리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100방을 한꺼번에 물리면 괜찮더라고요. 그냥 뭐가 괜찮아? 정도? 쌤 뭐가 괜찮나요? 저만 괜찮은가요? 이상한 게 맞아 정준호 쌤은. 아니 근데 진짜 100마리 한꺼번에 물려보시면 어떤 왜 물려봐? 저희 지금 선생님 저희 권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물려봐야 되나요 꼭? 근데 제 생각에 한꺼번에 100마리씩 몇 번 물리시고 나면 저처럼 이렇게 탈감작 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탈감작 괜찮은 것 같아요. 여름에 모기 물려도 안 가려워지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래도 뭐 썩 물리고 싶지는 않죠 마음이. 그렇게 한두 번으로 뭔가 그 여름철을 보낼 수 있다면 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몇 번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아 예? 100번씩 몇 번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모기한테 물렸을 때 특별히 가려움을 많이 타는 체질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럴 수 있죠. 모기 그 모기가 물었을 때 모기 침에서 나오는 성분 때문에 그 주위 조직이 붓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가려운 건데 거기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모기 물려서 오면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 귓볼에 모기가 물려서 왔다 그러면 정말 귓볼이 알사탕만큼 부어갖고 오기도 하고 굉장히 심한 알레르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병원으로 오면 막 주사 맞고 그렇기는 하죠. 근데 대부분은 일반적인 가벼운 부종과 가려움증들을 며칠 동안 가지고 있는데 안 긁으면 손대지 않고 긁지 않으면 대부분 하루 안에 가라앉아요. 인간의 침을 바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민간요법으로. 아, 네. 그래도 되나요? 진짜 효과 있는 건가요? 십자가 표시를 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십자가 꾹 눌러주고. 네. 침을 바르면 그 부위가 시원해지니까 덜 가렵죠. 네, 그게 끝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특별하게 정말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시원해서. 열감을 가라앉혀주는 정도. 그러니까 저는 약간 물려도 가려워도 안 긁는 스타일이에요. 좀 참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그 피부에 상처 남기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서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제 동생은 그걸 못 견뎌서 모기 물린 자국마다 다 딱지가 앉아요. 그 정도로 피를 볼 정도로 긁거든요. 그럴 때 뭐 방법이 없을까요? 뭐 긁은 부위에 버물리 같은 시리즈의 그 뭐라 그러지? 파스? 물파스. 그런 거 도움이 돼요. 실제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좀 과하게 어디를 놀러 갔다 왔는데 막 몇십 방 이상 막 물렸다 그러면 약국에 가셔서 알레르기 약 파는 거 많거든요. 그거 하나 드시면 가려움증이 좀 많이 줄죠. 밤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네. 이제 또 여름을 앞두고 저희가 참 유용한 정보를 또 드리네요. 벌써 여름인가요? 갑자기 어제 폭설이 내렸던 게 생각이 나면서 어제 눈 많이 오던데?
풍우가 뭐. 예, 제가 앞서갔네요. 죄송합니다. 예, 저분들 참. 예. 아니 이거 벌써 까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름 더워지기 시작할 때 특집으로 또 한번 그렇죠. 모기 얘기. 우리 오늘이 최고님께서 저희 아들이 가끔 똥꼬가 가렵다고 해요. 이제 7살이라 뒤처리가 완벽하지 않기도 하지만 혹시 기생충으로 인한 가려움일 수도 있을까요? 집에 오면 샤워하면서 씻기거나 물티슈로 닦아주긴 하는데 가끔 가렵다고 긁어서 아프기도 하거든요. 부끄럽지만 확인 부탁해요 하셨어요. 만약에 요충이라면 가끔 가렵진 않아요. 매우 계속 가려워요. 계속 쉴 새 없이. 네네. 그 가끔 가려운 거는 그럼? 가끔 가려운 거는 항문 소양증이라 그래서 그냥 항문 가려움증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뒤처리가 좀 깔끔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아이가 너무 좀 과하게 항문 쪽을 닦아서 그러니까 오히려 뒤처리를 너무 깔끔하게 하려고 여러 번 닦다 보면 또 상처가 살짝 나면 그 상처가 매우 가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항문 소양증은 좀 걱정되시면 소아과 가서 한번 보여줘야 돼요. 네, 상태를. 근데 요충일 경우에는 쉴 새 없이 계속 많이 간지럽죠. 밤에. 네. 밤에 아마 잠을 못 잘 정도로 가려울 거예요. 그렇죠. 네.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밤에 나오거든요. 걔네들이. 요충의 증상은 사실 다른 건 없고 불면증하고 스트레스가 제일 큰 증상이에요. 가려움 때문에 그렇죠. 그 구분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또 저희 방송 들으시고 애가 또 긁는다고 바로 기생충이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네. 쉴 새 없이 잠을 못 잘 정도로 가려우면은 그거는 요충을 조금 의심을 해보시고요. 가끔 가려운 거는 항문 소양증일 수 있다. 예. 참 이렇게 유용할 수가. 아까 눈과 코에 거머리 들어간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문득 혹시 입과 관련된 기생충도 있을까? 입? 네. 또 입안에? 있죠. 네. 있어요? 거머리도 입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목구멍에 가끔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머리가요? 그러니까 우물물을 퍼다 마셨는데 우물에 거머리가 있다가 마시는 과정에서 목구멍에 달라붙었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억지로 잡아 뜯으려고 하면 얘네가 기어 내려가다가 그 숨구멍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서 위험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마취약을 그 거머리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떼내기도 하고요. 무조건 병원에 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게 있고. 한국에서는 그럴 일이 별로 없죠. 수돗물 드시잖아요. 그럴 경우는 수돗물에는 기생충이 안 사나요? 뭐 가끔 아까 말씀드린 가시아메바 그 같은 정도? 애들은 있을 수는 있고 수돗물에도 완전히 청정무결하지는 않아요. 많은 아이들이 또 역시 살고 있죠. 근데 그게 우리 몸에 건강을 해할 정도냐 아니냐를 보통 저희가 대장균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약수터라든지 지하수라든지 대장균 검사를 하는데 대장균이 나빠서 대장균 검사를 한다기보다 대장균이 이 정도 있으면 다른 미생물도 어느 정도 있겠구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장균 검사에서 대장균이 얼마나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건 대장균 때문은 아니에요. 대장균이 이만큼 있으면 다른 생명체도 같은 비율로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수돗물이나 지하수, 약수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생명체들이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수터 이런 데는 존재한다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죠. 네, 약수터가 수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데들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뭐 잘 검증되지 않은 나만의 약수물 이렇게 드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되게 그 대장균을 비롯한 많은 생명체들이 되게 맑고 청정해 보이지만 아이들도 깨끗한 거 좋아한다니까요. 그 속에 정말 많은 생명체들이 다 같이 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 왜 저희들 수학여행 가서 깊은 산속에 사찰을 찾아가면 유명한 절 가면 꼭 네네네. 거기 약수물 마셔야 된다고. 네. 그거는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수질 관리가 꾸준히 되고 있는 데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등급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약수물들은 드시지 마세요. 요즘은 가면 대부분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믿고 마셔도 되는 거고. 그쵸.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네. 그런 데서 뱀 알을 잘못해서 마실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뱀알?
왠지 그 스파루가눔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민물에서 어쨌든 스파루가눔이 지난주에 얘기를 한 건데 네. 천충의 특정 형태이기는 한데 양서류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그거. 그래서 그때 댓글에도 뱀을 먹으면 어쨌든 보양식으로 많이 드신다고 네. 그랬던 게 있는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스파루가눔이 보양 효과는 없으니까 오히려 걔는 좀 악질이라서 지독하게 좀 고생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드물긴 하지만 스파루가눔이 또 하나 감염될 수 있는 경우가 그 시냇물에 사는 물벼룩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드물게 유충이. 물벼룩. 그래서, 네. 그래서 가끔 감염되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평생 한 번도 그런 걸 드셔보신 적이 없는데 감염된 분들이 있어요. 네. 뱀, 뭐 이상한 건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감염돼 있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물어보면 언제 어느 시점인가 시냇물을 먹은 적이 있는데 아마 그때 감염된 게 아닐까 네. 추측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뭐 물론 이제 정준호 쌤처럼 걸리기를 막 원하는 분이 아니라면 검증된 거 항상 이 등급이 나와 있는 것들 위주로 드시고 우리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그래서 우리처럼 좋은 물을 많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수된 물을 먹게 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계속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물물을 먹든 뭐 시내물을 먹든 간에 필터링을 해서 먹는 방법으로 우리가 요즘에 스타킹 같은 것도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스타킹을 빨대같이 생긴 것의 끝부분에 스타킹을 이렇게 통과시키게 해서 스타킹 구멍보다 큰 애들은 걸러지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거보다 큰 애들도 그냥 다 마셨다는 얘기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질병에 많이 걸렸는데 스타킹만으로도 많은 질병이 좀 해소됐다고 해요. 요즘에는 좀 더 나은 여러 가지 정수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아프리카에 지원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우리야 사실 그런 거를 먹게 될 확률은 없지만 굳이 일부러 냇물을 뭐 이렇게 깨끗해 보인다고 막 왜 겨울 산행하시다가 얼음을 칼칼칼칼 막 땀나니까 왠지 겨울철에 얼었던 물은 깨끗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유, 아니죠. 그 낮은 기온에 기생충들이나 미생물들이 좀 죽지 않았을까라는 착각, 느낌적 느낌? 물을 떠와서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려야 될 텐데 얼마나 또 다른 그렇죠. 생태계가 그 안에 펼쳐져 있는지. 그러니까 고온 또는 저온이라고 온도에 상관없이 기생충은 사는 건가요? 고온이라고 해도 끓는 정도 물 아니면은 네. 안심을 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뭐 다양한 생물들이. 밖은 야생입니다. 야생. 그렇습니다. 예, 기생충과 함께 살아야 되는 세상이니까 기생충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여전히 억지스럽다. 여전히 어색하고 참 친해지기는 힘듭니다만, 예, 또 오늘도 기생충 옆으로 한 발 다가간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예, 요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가와 주세요. 얼른. 네. 두 분 선생님 오늘도 아주 유용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빠이빠이. 안녕. 마음을 열어 세상을 보라 많고 많은 기생충들 가슴을 펴고 소리쳐보자 우리들은 기생충이다 기생충이 잘한다 곱고 고운 춤 두리둥실 떠간다 회충이 되어 랄랄랄라 팟캐스트를 향해 나가자 씩씩하게 나가자 정치자 모두 순위 올리자 우리들은 기생충이다 기생충